세계, 한국 없이 돌아갈까요?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배터리, 콘텐츠까지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된 이유를 한 편에 정리하는 총론형 영상. 오늘 밤 자정,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과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데이터 센터는 3일 만에 셧다운되고 유럽은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잃으며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섭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지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배터리, 콘텐츠. 세계는 정말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지구 대한민국이 사라진 날. 2026년 1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새벽, 백악관 지하 3층 대통령 긴급 상황실에 비상호출이 울렸다. 핵전쟁이 터져도 72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콘크리트 벙커에 국가안보보좌관 캐서린 메이어스, 국방장관,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CIA 국장, 그리고 백악관 수석경제보좌관까지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 12명이 긴급 소집되어 있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정면의 초대형 스크린에 코드명 하나가 떠올랐다. K0. 국가안보보좌관 메이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금부터 가상 시나리오 하나를 돌리겠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만약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과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방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국방장관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유리처럼 맑게 울렸다. 메이어스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9, 8 자정 0시 0분 0초.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멈추고 모든 항구가 닫히고 모든 수출선이 출항을 중단한다.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72시간 이내. 첫 번째로 비명을 지르는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다. 전 세계 HBM 반도체, 즉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의 80%를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의 공급이 끊기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AI의 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새로운 연산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3일 안에 서버 용량이 한계에 부딪히고 일주일 안에 순차적 셧다운이 시작된다. 인공지능의 뇌가 멈추는 것이다. 스크린 속 수석경제보좌관의 아바타가 다급하게 보고한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빅테크 7개사의 시가총액이 24시간 만에 3조 달러 증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 멈추자 나스닥이 15% 폭락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을 채운다. 7일 이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폭발한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즉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선박 수주의 92%를 한국 조선소가 독점하고 있다. 한국에서 새 LNG선이 건조되지 않으면 노후 선박의 교체가 불가능해지고 에너지 운송 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다가오는 겨울, 유럽의 가스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독일 함부르크의 시민들이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스크린에 뜬다. 14일 이내 NATO의 동쪽 방어선이 흔들린다.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52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 폴란드에 납품 중인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의 후속 물량과 정비 부품이 끊기면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최전선의 방어 전력에 구멍이 뚫린다. 30일 이내
전 세계 전기차 공장이 멈춘다. 한국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글로벌 공급이 중단되면 벤츠, BMW, 포드,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줄줄이 셧다운된다. 에너지 장관이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감싸쥐며 신음을 흘렸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 시나리오 아닌가? 국방장관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장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CIA 국장이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멈추는 순간 당장 내일부터 지구의 심장이 멈춥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다. 한반도에서 뻗어나가는 붉은 선들이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다. 반도체, 선박, 무기, 원전, 배터리, 콘텐츠. 그 모든 선의 시작점에 한반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의 잿더미였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가 어떻게 지구의 심장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신의 두뇌를 지배하는 자 K반도체, 인공지능, AI. 21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두뇌. 이 두뇌가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그 중에서도 AI 시대의 핵심 중의 핵심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 불리는 초정밀 반도체 칩이다. HBM은 쉽게 말해 AI의 뇌에 들어가는 기억 장치다. 인간의 뇌가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듯 AI 칩은 HBM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읽고 쓴다. 이 HBM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AI 칩을 만들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할 수가 없으니 그냥 전기만 먹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지구상에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2025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55%에서 6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약 17%. 두 회사를 합치면 한국이 전 세계 HBM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20% 남짓을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양산 능력에서 한국 기업들과는 격차가 크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해보겠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략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 두 곳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초거대 AI 모델 제미나이, 오픈AI의 GPT, 메타의 라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이 모든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의 심장에 한국산 HBM이 박혀있다. 상상해보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전용기를 타고 앞다투어 한국의 공항 활주로에 내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거물들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회의실 앞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대기하고 있다. 목적은 단 하나다. HBM 칩을 단 한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더 달라. 제발 물량을 더 달라.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 다음 분기 공급 계약만 우리에게 우선 배정해달라.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업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다. 2025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공개 석상에서 SK하이닉스를 가리켜 AI 혁명의 영웅이라 불렀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세계 최고 성능의 AI 칩 H200과
최신 블랙엘 아키텍처의 핵심 부품인 HBM32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이 칩 하나를 만드는 과정은 인간 기술의 극한이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수십 층으로 쌓아 올린다. 먼지 한 톨, 진동 한 번, 온도 변화 0.1도가 수백억 원어치 웨이퍼 전체를 불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극한의 환경이다. 클린룸이라 불리는 무진 공간에서 방진복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쓴 엔지니어들이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작업한다. 이들의 손끝과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노하우가 나노 단위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새 회사를 만들어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유럽은 유럽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반도체, 특히 최첨단 메모리는 돈만 쏟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공정 기술, 소재 노하우, 장비 운용 경험, 수율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하며 나노미터의 세계와 싸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합쳐져야만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AI 혁명의 화려한 무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무대에 조명을 켜고 음향을 틀고 막을 올리는 사람은 한국이다. 무대 위의 배우가 아무리 빛나도 무대 자체가 없으면 공연은 열리지 않는다. 전 세계 AI 산업의 목줄을 사실상 한국이 틀어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도 한국의 메모리 칩 없이는 그저 전기만 먹는 바보 상자에 불과하다. 자유세계의 강철 방패 K방산.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 유럽 대륙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면전이 터진 것이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것이라 믿으며 군비를 꾸준히 줄여왔던 유럽 국가들은 하룻밤 사이에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가장 급박했던 나라는 폴란드였다. 러시아, 벨라루스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NATO의 최전선 국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것을 지켜보며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전 세계 방산 기업에 긴급 발주를 넣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방공 미사일.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를 빨리, 많이, 확실하게 내놓으라.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납기 5년 이상을 제시했다. 자국 군 물량도 밀려있어 당장은 힘들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 라인이 이미 축소된 상태였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전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며 생산 설비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넥스터도 르클레르 전차의 대량 생산 능력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다. NATO의 맹주를 자처하는 서방의 방산 기업들이 정작 위기 상황에서 무기를 제때 내놓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손을 든 나라가 있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180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총 212문, KAI의 FA-50 경전투기 12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2022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방산 패키지 계약의 총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했다. 이후 2025년 7월에는 K 전차 2차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데 이 단일 계약의 규모만 9조 원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한국 방산의 진정한 경쟁력은 계약 금액이 아니었다. 속도였다.
서방 기업들이 5년, 7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약속한 납기보다 앞당겨 물건을 내놨다. K 전차 180대가 거대한 수송선에 실려 부산항을 출발하여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K9 자주포 212문이 차질 없이 인도되었으며 FA-50 전투기 12대는 2024년 초에 인도가 완료되었다. 서방의 어떤 방산 기업도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폴란드 북부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장. 영하 15도의 혹한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K9의 포문을 열었다. 155mm 포신에서 불기둥이 터져 나오는 순간 15km 밖의 표적이 정확히 명중했다. 발사 후 불과 60초 만에 차량이 이동을 시작하여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한다.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분당 최대 6발을 쏟아낸다. 지축을 뒤흔드는 포성이 훈련장 전체를 가득 채우자 현장에서 지켜보던 폴란드 육군 장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판타스틱! 이 자주포는 발사 속도도 기동 속도도 명중률도 압도적이다. 게다가 안에 에어컨까지 달려있다니. K9 자주포에 숨겨진 무기. 그것은 놀랍게도 에어컨이었다. 전차와 자주포의 내부는 엔진열과 사격열로 순식간에 50도가 넘는 사우나가 된다. 한국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포 안에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설치했다. 사소해 보이는 이 배려가 실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원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승무원과 50도의 지옥 속에서 작전하는 승무원의 집중력과 체력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한국의 전체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을 기록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간 30억 달러에 불과했다. 5배가 뛴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 제조업에서 쌓은 대량 생산 노하우를 무기 생산에 접목한 압도적 생산 속도. 둘째, 세계 유일의 휴전 상태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무기답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전을 염두에 둔 검증된 성능. 셋째, 서방 무기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합리적 가격.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다면 한국은 그 경찰에게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세계의 무기고가 되었다. 바다 위에 절대 군주 K조선. 지구의 에너지는 바다를 통해 움직인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인류 문명을 돌리는 연료들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길은 전부 바다다. 그리고 그 화물 중 가장 운반하기 까다로운 것이 있다. 액화천연가스, 영어로 LNG라 불리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하려면 먼저 영하 163도까지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원래의 600분의 1로 줄어든다. 문제는 이 극저온을 수천 킬로미터의 항해 내내 한치의 오차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액체 상태의 LNG가 기화하기 시작하고 기화된 가스가 화물창 안에서 압력을 높이면 최악의 경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 그것이 LNG 운반선이다. 이 LNG 운반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92%를 한국 조선소가 차지했다. 2023년에는 79%, 2024년에는 57%였는데 2025년에 92%로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이 수주한 LNG 운반선은 사실상 0척에 가까웠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단순하다.
LNG 운반선을 주문하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한국만 가능한가? 핵심은 화물창 기술에 있다. LNG를 영하 163도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은 특수 합금과 다층 단열 구조, 그리고 정밀 용접 기술의 결합체다. 용접 이음새 하나에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틈이라도 생기면 극저온의 LNG가 스며들어 구조물이 균열을 일으킨다. 한국조선소는 50년 넘게 이 기술을 갈고 닦아왔다. 특히 한국형 독자 화물창 시스템인 KC-1은 프랑스 GTT사의 기존 라이선스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국산 기술로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자립을 상징하는 성과물이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를 합쳐 조선 빅3라고 부른다. 이들의 누적 수주잔고, 즉 아직 배를 건조하지 못한 밀려있는 주문량만 해도 2025년 말 기준 3,500만 CGT가 넘는다. 전 세계 수주잔고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도 배를 받으려면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줄을 서야 한다. 10만 톤급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다. 이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데 투입되는 철강만 4만 톤이 넘고 배관의 총 길이를 합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도 남는다. 용접 이음매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구를 반바퀴 감는다. 경남 거제도 새벽 5시. 아직 하늘이 어두운 도크에서 파란 용접 불꽃이 번쩍번쩍 터진다. 높이 40m의 비계 위에서 수백 명의 용접공들이 영하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하고 있다.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용접 비드 하나하나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의 벽이 된다.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정밀 작업. 이것을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해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체 선박 건조 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5년 중국의 전체 수주 점유율은 약 63%로 물량으로는 한국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중국이 만드는 배의 대부분은 단가가 낮은 벌크선, 즉 석탄이나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단순한 화물선이다. 반면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추진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종, 즉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한 척 가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이 독보적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싸고 단순한 배는 중국이 만든다. 비싸고 어렵고 위험한 배는 오직 한국만 만들 수 있다. 유럽의 혹한이 다가올 때 중동 카타르와 호주에서 출발한 LNG 운반선들이 수에즈 운하와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항구에 도착한다. 부두에 정박한 거대한 배의 선체를 올려다보면 건조지 표시가 찍혀 있다. BYLTIN KOREA. 유럽의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지은 배가 에너지를 실어 날랐기 때문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항해 시대의 이 오래된 격언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조선업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꺼지지 않는 태양을 수출하다 K원전. 원자력 발전.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우라늄 원자핵 하나가 분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석탄 한 톨이 연소할 때의 수백만 배에 달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해가 뜨든 지든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거대한 도시 하나를 밝힐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저 에너지원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는 시대, 원전은 다시 뜨겁게 각광받고 있다. 유럽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고, 중동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미국조차 원전 없이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원전을 향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을 짓는 것은 인류가 수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다. 수만 개의 부품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조립되어야 하고 방사선 차폐, 내진 설계, 다중냉각 시스템, 비상전원 등 수천 가지의 안전 기준을 한치의 오차 없이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 곳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예산은 천문학적이고 공사 기간은 10년을 넘기기 일쑤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원전 건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당초 33억 유로였던 예산이 완공 시점에서 132억 유로로 무려 4배가 넘게 폭증했다.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지연되었다. 원전 기술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가 자국 영토 안에서 원전 하나를 제대로 짓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호기도 비슷한 운명이었다.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16년이 지연되어 2023년에야 겨우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미국의 보글 원전 34호기 역시 수조 원의 추가 비용과 수년의 공기 지연 끝에 완공되었다. 원전을 처음 발명한 나라들, 세계에 원전 기술을 전파한 선진국들이 더 이상 스스로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기이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원전을 약속한 기간 안에, 약속한 예산 안에 안전하게 지어 올리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2009년 12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4기를 짓는 계약이었다.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GE-히타치를 제치고 따낸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이었다. 계약 규모는 약 186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이 넘었다. 발표가 나오던 날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원전 업계 관계자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자신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가르쳐준 지 불과 30년 만에 그 제자에게 최대 수주전에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고 숨을 쉬면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극한 환경이었다. 한국의 건설 인력 수천 명이 이 사막에 투입되었다. 콘크리트 타설, 수만 톤의 강제 조립, 초정밀 배관 설치. 그들은 묵묵히 해냈다. 바라카 원전 4기 모두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현재 가동 중이며 UAE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다. 물론 사업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수익률 하락 등 뼈아픈 교훈이 있었다. 누적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4기를 지어 올리고 가동시키고 한 나라의 전력 4분의 1을 책임지게 만들었다. 이 경험과 실적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16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의 대문이 열렸다.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규모는 약 26조 원.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거머쥔 쾌거였다.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바라카에서 증명된 실제 건설 완공 실적. 둘째, 경쟁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셋째, 납기를 지킨다는 신뢰. 과거 한국의 원전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제 자존심을 접고
한국에 원전 건설을 요청하는 시대가 왔다. 가르침을 받던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꺼지지 않는 태양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래를 움직이는 심장 K배터리. 100년 넘게 인류의 이동을 책임져온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리는 전기차의 시대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단 하나의 핵심 부품이 있다. 배터리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원가의 약 40%에 달한다. 자동차의 뼈대와 바퀴와 시트를 다 합친 것보다 배터리 하나가 더 비싸다는 뜻이다. 배터리의 성능이 곧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한다.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가, 충전이 얼마나 빠른가, 영하 20도의 한겨울에도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재나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한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배터리가 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배터리 3사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 BYD에 이어 합산 점유율 약 15%에서 20%대를 오가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 숫자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 대부분은 자국 내수 시장에서 나온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보호 정책에 힘입어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를 넣는 구조다. 중국 밖의 세계, 즉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비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풍경이 바뀐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포드, GM, 스텔란티스. 전 세계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사 전기차의 심장에 넣을 배터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두드리는 문이 한국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안전성이 수백만 대의 실차 데이터로 검증되어 있으며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자동차 업계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배터리 3사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하이니켈 배터리다.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80%,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이 배터리는 같은 무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주행거리가 길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서 중국 기업들이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프리미엄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가성비 배터리는 중국이 만든다. 하지만 세계 최고 성능의 프리미엄 배터리는 한국이 만든다. 물론 최근 한국 배터리 업계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 정책이 흔들리면서 대형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25년 12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로부터 9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SK온 역시 포드와의 미국 합작 공장 체제가 종료되었다. 3사 모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적자를 기록한 분기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DNA는 위기 속에서 새기를 찾는 것이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새로운 전장을 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전력을 생산한다. 이 불안정한 전력을 대규모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가 ESS다. 탄소 중립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며 시장 규모가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틸리티 기업들과 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있다. 겉모습에 새겨진 엠블럼은 벤츠일 수 있고 BMW일 수 있고 포드일 수 있고 폭스바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만드는 진정한 심장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한국의 기술이 뛰고 있다. 엔진의 시대에 독일이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다면 배터리의 시대에는 한국이 그 왕좌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래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다. 세계의 영혼마저 홀리다. K 콘텐츠와 그랜드 피날레 반도체로 세계의 두뇌를, 무기로 세계의 방패를, 배로 세계의 혈관을, 원전으로 세계의 에너지를, 배터리로 세계의 심장을 장악한 한국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다. 세계의 영혼이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나로 약 22조 원. 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한국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음악과 그림이 전 세계인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넷플릭스부터 이야기해보자. 2025년 1분기 넷플릭스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 실적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한국 드라마였다. 중증 외상센터가 전 세계 3,100만 뷰를 돌파했고 폭삭 속았수다가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 차트를 석권했다. 넷플릭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가 한국은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생산 국가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은 이미 수차례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다. 제작비 253억 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만든 이 한국 드라마가 공개 열흘 만에 전 세계 83개국에서 동시에 시청률 1위를 찍어버렸다. 넷플릭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이 드라마 하나가 넷플릭스에 안긴 수익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40배가 넘는 콘텐츠 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박이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 던진 충격은 단순한 시청률 기록을 넘어섰다. 할리우드가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최신 CG 블록버스터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한국 드라마가 제작비의 극히 일부만으로 달성해버린 것이다.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답은 간단하다. 이야기의 힘이다. 한국 작가들과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밀도, 캐릭터의 깊이, 감정의 섬세함,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기술은 할리우드의 자본력으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이었다. K-POP은 이미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지 오래다. BTS가 빌보드 핫백 정상을 여러 차례 차지한 이후 블랙핑크는 코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섰고 스트레이키즈와 세븐틴은 미국과 유럽의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켰다. 에스파와 뉴진스는 새로운 세대의 전 세계 팬들을 흡입하고 있다. 남미의 브라질에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유럽의 프랑스에서 10대와 20대 청년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우며 칼군무를 따라 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유학을 꿈꾸며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른다.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매력을 세계에 전파하는 거대한 문화 플랫폼이 된 것이다. 한국 웹툰은 일본 만화의 아성에 도전하며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세로 스크롤이라는 한국이 개척한 형식이 전 세계 모바일 만화의 기본 포맷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게임은 콘텐츠 수출에서 단일 분야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이후 세계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드파워, 즉 반도체와 무기와 선박과 원전과 배터리 같은 물질적 힘은 국가의 근육이다. 근육이 강한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 파워, 즉 문화와 콘텐츠와 이야기의 힘은 국가의 영혼이다. 영혼이 매력적인 나라는 두려움이 아닌 동경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 나라를 알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한다. 한국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세계는 대한민국 없이 돌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시간이다. 아니다. 지구는 멈춘다. 세계의 첨단 산업은 한국의 반도체로 연산하고 한국의 배터리로 질주하며 한국의 배로 에너지를 나르고 한국의 무기로 평화를 지키며 한국이 지은 원전으로 밤의 도시에 불이 켜진다. 그리고 하루의 끝, 전 세계인은 한국이 만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1950년 전쟁의 잿더미.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가 불과 75년 만에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지배자가 되었다.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치열한 땀과 눈물의 결과이고 당연하다 부르기엔 너무나 기이한 역사의 반전이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구의 심장이다. 그리고 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반도체에서 콘텐츠까지 전쟁의 폐허에서 지구의 심장이 된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